백억 유산 앞에서 효자 효녀 코스프레하는 자식들을 지켜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나를 보며 눈물 흘리는 자식들. 그들의 눈에 비친 건 아버지가 아니라 통장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82살입니다. 의사는 내게 남은 시간이 석 달 정도라고 했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통증 관리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연락도 뜸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25에 작은 공장을 시작해서 6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작은 공장은 중견 기업이 됐고 나는 건물 7채를 소유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식은 셋을 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사업 자금, 더 많은 용돈. 나는 그때마다 줬습니다. 자식들이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1년의 명절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나면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고리타분하다고 했습니다. 1년 전 나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고 체중이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간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료하면 1년 정도, 치료 안 하면 석 달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나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81살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을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이제 혼자 죽어가는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그들이 정말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 때문에 참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재산 목록 좀 정리해 주게. 예, 회장님. 어디에 쓰실 건가요? 유언장 작성하려고.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7채, 주식과 현금 포함해서 총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들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지. 자제분들한테 연락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애들 바쁠 텐데. 나는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집사가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집사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 큰아들이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큰아들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후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단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1년쯤 됐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를요. 치료는 하신 거예요? 안 했다. 왜요? 이 나이에 무슨 치료를. 그냥 편하게 가려고.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간암이래. 말기래. 3달 정도 남았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과 딸도 왔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너희들 걱정만 시킬까봐.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혼자 아프시면 어떡해요.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치료는 소용없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됐다. 아버지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며 금방 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인을 2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최고급 병실로 옮겼습니다. 좋은 음식을 사다 날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보양식이래요. 아버지, 이 베개 좋다던데요. 편하게 주무세요. 아버지, 제가 등 좀 주물러 드릴게요. 자식들은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대해본 적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평소엔 할아버지 무섭다고 오지 않던 손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손주들은 병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 건강한 할아버지를 그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를 하는구나. 재산이 걱정돼서 말이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는 하셨어요? 무슨 재산 정리?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거요. 왜 그게 궁금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안 했다. 그럼 빨리 하셔야죠. 저희가 변호사 모셔올까요? 생각해보마.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동생들과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물려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물려받는다고? 네. 제가 둘째잖아요. 형은 사업 경험이 없고 동생은 여자고 제가 하는 게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회사 서류 좀 보여주세요. 미리 공부해둬야죠. 나중에 생각해보마. 작은 아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왔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저 상담할 게 있어요. 뭔데? 부동산 상속세 때문에요. 세무사랑 상담했는데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대요. 그래. 네.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저희한테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하구나.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이 아까워서요. 내 돈인데 내가 세금 낼지 말지 정하마. 아버지, 됐다. 나가봐라. 딸은 울상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하는 그들, 재산만 보는 그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슬퍼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 모양이라고. 2주일쯤 지났을 때 세 자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뭔가 의논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뭔데? 재산 분배에 대해서요.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재산 타령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저희끼리 싸우지 않아서 좋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아버지가 정해주시면 저희는 따를게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알았다. 변호사 부르마. 유언장 작성하지. 세 자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쯤. 제가 변호사 연락할게요. 큰아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 있지? 예, 회장님. 그거 봉인해서 변호사한테 맡겨두게. 그리고 다음 주에 형식적으로 유언장 작성하는 자리 마련해줘. 자식들 다 불러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병실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세 자식도 모두 왔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따라왔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자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세 자식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은 변호사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7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주식은 누가 받을 것인지, 현금은 얼마씩 줄 것인지, 나는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이 똑같이 30억씩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세 자식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30억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작은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 잘 받들게요.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병실을 나가면 서로 따지고 불평할 것을요. 왜 형이 그 건물을 받느냐, 왜 내가 이것만 받느냐고요. 변호사와 자식들이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그 건물 받으면 월세가 더 많이 나오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 불공평해. 다시 얘기해봐야 해.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싸우는구나. 아버지 병실 바로 옆에서요.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으니 이제 안심했는지 병문안 횟수가 줄었습니다. 매일 오던 것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 애들이 아파서 집에 가봐야 해요.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받아뒀으니 급할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와서도 1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손주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올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말년인가 싶었습니다. 100억을 모았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이에요.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회장님, 자제분들은 요즘 잘 안 오시나 봐요. 응, 바쁘신가 보지.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시간 날 때 자주 들를게요.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릴게요. 고맙네. 그날부터 그 간호사는 자주 들렀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잠깐씩 들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5살 때 작은 공장을 차렸지.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그랬어.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 처음 5년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밤새 일하고 주말도 없고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못 보냈지. 간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보니 뭐가 남았나 싶어. 자식들은 재산만 보고 진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외로우시겠어요. 외로워. 이렇게 죽는 게 서글퍼. 간호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잘 사셨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가족 먹여 살리셨고 사회에 기여하셨잖아요. 그런가? 네.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20대 간호사가 인정해줬습니다. 2개월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하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새 자식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얼마 안 남았단다. 아버지,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다 정해진 일이야. 나는 새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아버지. 내가 평생 일만 했지. 너희랑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어.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 너희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세 자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날 어떻게 생각했니? 아버지를 사랑했죠.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니? 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한 거야. 세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야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했지. 유언장 쓰고 나니까 다시 안 오더구나. 내가 다 봤어. 아버지,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지? 그래야 재산을 빨리 받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건강할 때 찾아왔어야지. 아플 때만 오는 게 무슨 효도냐.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한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유언장 말이야. 너희한테 보여준 건 가짜야. 세 자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 1년 전에 미리 작성해뒀지. 아버지, 그럼 진짜 유언장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못 받는 건가요? 받긴 받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죽고 나면 변호사가 다 알려줄 거야. 그때 알아봐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가봐라. 피곤하다. 아버지, 나가라니까. 내가 소리치자 세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짜라니, 대체 뭔 소리야? 진짜 유언장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야? 혹시 우리 빼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재산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젊은 간호사가 들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자제분들이랑 싸우셨다면서요. 싸운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무슨 진실이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어떤 시험을 했는지, 진짜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간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팠지.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하지만 회장님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옳은 일이라니? 네. 자식들한테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들이 배울까? 배울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진짜 유언장에는 정확히 뭐가 적혀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50억이지. 50억이요? 응. 병원, 고아원, 양로원에 나눠서 기부해. 그럼 자제분들은요? 나머지 50억을 셋이 나눠 갔는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해. 양로원이나 고아원에서 매주 한 번씩 빠짐없이. 그걸 다 끝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고 싶었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진짜 유언장 내용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죽고 나면 알게 돼. 그렇게 저희를 괴롭히시려고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야. 2주일째 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투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리 오세요. 당신, 이제 그만 쉬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힘들었어. 잘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자식들은 배울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요. 함께. 응, 가자. 꿈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자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비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너희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네, 아버지.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의지하고 살아라. 네. 나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진짜 유언장, 변호사가 다 알려줄 거야. 실망하지 말고 내 뜻을 이해해다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고맙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식들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족들을 모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시간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를 열었습니다. 유언자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세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나의 전 재산 100억 원 중 50억 원은 다음 기관에 기부한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연구센터 20억 원, 밝은 미래 고아원 15억 원, 평화양로원 15억 원. 세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50억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무슨 조건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각 자녀는 1년 동안 매주 한 번 양로원 또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총 52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상속 자격을 잃는다. 네. 셋째, 봉사활동 중 성실하지 않거나 형제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자녀의 몫은 자동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세 자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넷째, 1년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 각 자녀는 봉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 일지에는 자신이 느낀 점, 배운 점을 솔직하게 적어야 한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배우길 바란다. 1년의 봉사를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마지막 숙제를 내주신 거네요. 그러게요. 작은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네,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신 거예요. 세 자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못됐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맨날 돈 타령만 했죠. 작은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우리는 유산 걱정만 했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죠. 큰아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라 평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겠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한 달 후, 세 자식은 각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양로원에, 작은아들은 고아원에, 딸은 장애인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봉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은 양로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버린 할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은 그 할아버지와 대화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구나. 그는 매주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말벗이 되어줬고 산책을 도와줬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외롭지 않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을까? 작은아들은 고아원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버린 아이였습니다. 작은아들은 그 소년에게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크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아저씨는 저한테 친절하잖아요. 저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작은아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들에게 그런 존재였을 텐데. 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였습니다. 딸은 매주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세상 구경을 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뭘 배워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건강한 게,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복 많이 받으셨겠어요. 이런 착한 딸을 두셔서.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못난 딸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자식은 계속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세 자식이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소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야 알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작은아들이 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해서 세 자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자식은 52회의 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봉사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자신들이 느낀 점, 배운 점, 후회하는 점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일지를 제출하는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상속 포기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1년 동안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받을 50억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저희도 동의해요. 딸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50억이면 큰 돈인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리고 인생의 진짜 가치를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는 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셨어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 깨달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세 자식은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졸업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주신 숙제 다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작은 아들이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게요. 아버지 자식으로 부끄럽지 않게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자식들아. 이제야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세 자식은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양로원에 기부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아원 아이들의 장학금 후원자가 됐습니다. 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기 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세 자식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세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해요. 할아버지가 위대한 분이었다고, 우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손주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양로원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돌봤던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편지였습니다. 젊은이에게 나는 평생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살았소.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행복했소. 당신 덕분이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소. 고맙소. 당신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큰아들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자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수익은 적었지만 보람은 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적게 벌어도 행복해요. 작은 아들은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눈빛을 보면 희망이 보여요. 제가 그 희망을 키우고 있어요. 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직접 양로원에서 일했습니다. 가족들은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한 말년을 보내도록 돕는 거요. 어느 일요일 새 자식은 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살아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런 삶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 자식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봉사활동 시작할 때는 돈 때문이었어요. 50억 받으려고요. 저도요. 억지로 한 거였어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진심이 됐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의 가치요. 관계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강제로라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새 자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새 자식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제끼리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손주들도 다 함께 있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단다.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것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 진짜 가치요? 응.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나눔과 베품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가르치셨어. 우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다. 손자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억해야 해.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새 자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돈만 밝히는 못난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100억이라는 유산을 남기셨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우리가 깨달은 삶의 의미, 사람의 가치, 나눔의 기쁨.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1년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양로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우리에게 버림받은 그들의 외로움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단순히 우리를 벌주려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돈에 눈먼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새 자식은 이제 모두 60대가 됐습니다. 손주들도 성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대 가기로 했어요. 의대? 좋은 결정이구나. 근데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아니라 노인의학 전공하려고요. 왜?
증조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요. 사람을 돕는 삶이요. 큰아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증조할아버지 얘기 더 해주세요. 저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큰아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평생을 일하신 분이었어. 가난하게 시작해서 큰 회사를 만드셨지. 100억이라는 재산을 모으셨어. 우와.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계셨어. 그게 뭔지 아니? 뭔데요? 사람이야. 사람의 가치. 증조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0억을 기부한 것, 자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킨 것, 그리고 자식들이 결국 상속을 포기하고 전액 기부한 것까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손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분이셨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네, 할아버지. 저 꼭 그렇게 살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큰아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돌아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내가 폐암이래. 1년 정도 남았대. 뭐? 동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형, 치료해야지. 응, 치료는 받을 거야. 근데 그것보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도 유언장을 쓰려고. 형? 아버지처럼 말이야. 작은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너무해.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 1년이 짧아. 준비해야지. 무슨 유언을 쓰려고? 아버지처럼. 내 재산도 기부할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 조건을 달 거야. 무슨 조건? 봉사활동.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정말 아버지 닮았어. 그래야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내가 또 물려줘야지. 큰아들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재산의 절반은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남기되 봉사활동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아원 아이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한테 일자리를 주셨어요.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큰아들의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셨는지를요.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큰아들의 아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증조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도 같은 유언을 남기셨을 거라고요. 아버지, 잘 보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김씨 집안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3대에 걸쳐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가문으로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기부하는 가문, 김씨 집안의 3대 이야기. 기사는 할아버지 김철수가 남긴 100억 원 유언장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식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손자 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김씨 집안의 가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초대 김철수 회장이 남긴 유언이 이제는 가문의 전통이 됐습니다. 기자가 큰아들의 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증조할아버지를 잘 압니다. 아버지가 늘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이셨나요? 평범한 사업가셨지만 비범한 교육자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이 아니라 가치를 물려주신 분이죠. 지금도 그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저도 회사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니까요. 증조할아버지가 시작하신 거죠. 돈은 나눌수록 가치가 생긴다고 하셨대요.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씨 집안을 본받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김씨 집안의 후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김철수의 기일이었습니다. 3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산소 앞에는 40명이 넘는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모두 한 사람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작은 아들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희는 아버지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딸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자식들도 손주들도 모두 잘 크고 있어요.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 착하게 살고 있어요. 손자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저는 의사가 됐어요. 노인들을 돌보는 의사요. 증조할아버지, 저는 교사가 됐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증조할아버지, 저는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증조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증손자들도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매달 용돈을 모아서 기부하고 있어요. 증조할아버지, 저는 주말마다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책 읽어드려요. 할아버지 김철수의 정신이 4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은 저희 인생을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조건을 다시냐고 원망도 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라는 걸.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자식들아, 내 손주들아, 내 증손주들아,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커졌네. 작은 아들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증손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 맞아.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뭐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 나눔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전통을요. 네. 4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날 밤 가장 어린 증손자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증조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증조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증조할아버지를 잘 안다. 할아버지가, 아빠가 늘 얘기해 주시기 때문이다. 증조할아버지는 100억을 가진 부자였지만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다. 대신 더 귀한 걸 주셨다. 바로 삶의 방향이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안다.
나도 증조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증조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도 잘할게요. 약속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가치입니까? 김철수 회장은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가치는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김철수 회장이 심은 씨앗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김철수 회장은 100억 유산 앞에서 효자 효녀 코스프레하는 자식들을 지켜봤습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자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자식들을 진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배움의 연속입니다. 김철수 회장의 자식들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치를 찾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